자, 그 다음에 공략법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략. 우리가 처음 보는 시를 배우거나 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자, 일단 1번에 보시면 뭐를 훑어라? 뭐라고 됐죠? 제목을 훑어라 라는 거죠. 제목. 시의 제목이 가장 중요하죠. 제목이 왜 중요할까? 우리 보통 시를 접근하면 시 제목도 안 보고 바로 읽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치? 제목이라는 것은요, 시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한 중요한 힌트, 포인트라는 거죠. 제목. 자, 시에서 제목이 시적 대상 밑줄, 시적인 대상이거나 또는 시 자체 주제를 담고 있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99.9%. 자, 여기서 시적 대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시적 대상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요거 좀 이따가 할 거거든요. 혜인이가 누구예요? 손이 시적 대상이 뭘까? 시에서 화자가 표현하려는 맞아요. 화자가 바라보거나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화자가 뭘 보는지 바라보는 대상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좀 이따가 할게요. 대상도요. 자, 이렇게 제목을 좀 봐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보기의 내용 꼼꼼히 체크. 보기 아까 내가 봤잖아. 앞에서 그 문제 중에서 보기 박스 있지. 시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 시가 뭐 어떤 시대에서 쓰였나, 이 시의 작가는 어떤 뭐 성향인가 이런 것도 힌트를 주잖아요. 그쵸? 그거 보라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보통 이제 모의고사에서 현대시 한 작품만 나오지 않는다. 가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 때로는 다까지 나와요. 세 작품을 이렇게 시험에 보면 왼쪽에 지문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치? 왼쪽에 뭐 가시, 나시, 이렇게 다시까지. 이런 경우는 가시는 현대시인데 나시는 고전시가, 다는 수필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주제는 비슷하지. 주제는 서로 비슷하지만 서로 장르가 다를 뿐. 그래서 가나다를 함께 같은 주제 측면 측에서 약간 비교를 해라.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할 현대시, 처음 보는 시를 분석하거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약간 대략적인 공부 방법이 있죠. 자, 첫 번째 1번에 보시면요. 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대비해서 문제를 풀 때마다 선택지에 있는 표현 방법들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시도 함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너네는 뭐 앞쪽에 안 넘겨도 되는데 화면에 보시면요. 아까 표현상의 법칙들, 표현들 이거 봤잖아요. 그치? 표현법들. 만약에 내가 시험 공부를 하거나 문제를 푸는데 수미상관은 모르는 거야. 그 수미상관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수미상관에 대한 개념을 선지 옆에다가 적던지 아니면 따로 노트를 마련해가지고 따로 표현법을 정리를 하시던지, 또는 이런 수미상관의 예시도 조금 예시까지 수미상관의 예시, 뭐 표현법의 예시 정도는 적을 수 있겠죠. 뭐 만약에 뭐 직유법이다. 직유법의 예시가 뭐였습니까?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 쓰인 표현이 있다. 그러면 직유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오답 정리를 하는 거죠. 시험 공부할 때나.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뭐 해설지나 우리가 시험 뭐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뭐 틀린 거를 고치고 할 때 해설지나 분석지를 먼저 보기 전에 문제와 그 지문, 시 작품 있죠? 지문을 활용해서 최대한 스스로 현대시를 어떤 상황인지, 화자는 누군지,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최대한 스스로 분석해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바로 정답지, 해답지 막 뒷부분에 펼쳐보지는 말고, 아시겠죠? 스스로 처음 보는 시를 분석하는 그 연습을 제가 오늘부터 할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하겠냐. 처음 보는 시를 어떻게 분석하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그 네모 박스에 보시면요. 그래서 시를 접근할 때 어떤 걸 분석해야 되는데 크게 화자가 누군지는 알죠? 오늘 화자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요 수업이 뭐 말은 고등부 특강 수업이라고 하지만 아예 생파 새로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등부 때 뭐 화자 이런 거 다 해왔잖아요. 그치? 한 바퀴 돌렸잖아요. 그쵸? 그럼 중등부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복습 플러스 좀 더 심한 고등부에서는 조금 중등부 때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런 수업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내년에 3월에 뭐 치죠? 모의고사 3모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3모를 뭐 잘 치면 좋겠지만 3모 칠 때 되게 처음 보는 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시를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시를 맞닥뜨려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한번 볼게요. 자, 화자의 처한 상황, 태도, 정서 이런 것들이 뭔가 배워볼 거고요. 아까 혜인이가 말했던 시적 대상이 뭔지, 표현법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1, 2, 3주간 배울 내용들이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혹시 뭐 시를 공부하는 접근법이나 이런 모의고사 칠 때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혹시 질문 있어요? 자, 혹시 뭐 중간에 질문 있거나 하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현대시 개념 체크,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우리 시 배우면 항상 가장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뭐죠? 화자를 먼저 배우잖아요. 그치? 화자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자, 그 전에 시가 대체 어떤 장르일까? 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초록 색깔 글씨로 조금 정리한 게 있는데 연에는 없을 거예요. 자, 시란 대체 뭔가? 소설과 달리 시는 대체 어떤 특징인데? 시는 그냥 언어로 된 문학이자 예술이자 운율이 드러나는 화자의 또는 작가의 정서나 사상을 표현한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는 서정 문학이다라고 하죠. 서정 문학이다 또는 정서. 서정과 정서는 감정을 말하는 거죠. 감정. 요 정도는 좀 아시겠죠? 시는 어떤 소설에 비해서는 좀 짧게 쓰고 감정을 막 이렇게 막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고 조금 함축해서 쓴다. 자, 화자가 대체 뭔가 봅시다. 자, 시적 화자 체크하십시오. 화자 동그라미. 화자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시 속의 목소리의 주인공. 모든 시 작품은 화자가 있기 마련이죠. 화자가 없으면 시 작품이 존재하지 않지, 그치?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시인이 이제 작가죠.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즉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죠.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설정한 밑줄 허구적 인물 체크. 화자가 무조건 사람뿐만 아니라 화자가 사물일 수도 있어요. 뭐 동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감정이 화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자를 다른 말로 즉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서, 서정을 나타내는 주인공이라서 화자를 다른 말로 서정적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는 나잖아요. 그치? 화자, 나. 자아. 그쵸? 자, 3번에 보시면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시 속에 숨어 있기도 한다. 그럼 겉으로 드러날 때는 뭐고 숨겨질 때는 어떤 표현이 쓰였는데? 자, 밑에 표에 보시면 화자가 표면에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체크하십시오. 시 작품에서 나, 우리 또는 내가 할 때 내 이런 어휘가 있으면 이게 바로 화자가 되겠죠? 이런 화자를 드러내는 어휘가 직접 나타나는 거죠. 1인칭 나, 내, 우리. 얘들아,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화자라고 해서 무조건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화자는 즉 무조건 시인이다? 작가예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화자라고 해서 즉 시인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 속에서 화자는 시인일 수도 있어요. 시인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인의 대리인, 시인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가는 성인 남자야. 김소월님 뭐 윤동주님 전부 성인 남자잖아요. 그치? 근데 시 속의 화자 나는 어린아이도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또는 화자가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아니 화자가 동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주의를 하시고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화자가 드러내는 이런 어휘, 나, 내 이런 말이 없다는 거죠. 없을 때는 화자가 숨겨져 있다. 이 정도. 여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밑줄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뭐 시적인 상황을 관찰하거나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시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자가 드러나지 않을 때. 무슨 말이냐? 화자가 드러날 때는요. 화자 자신의 감정을 좀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나가 드러날 때는 정서, 뭐 기쁘다, 그립다, 뭐 슬프다 이런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만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화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그냥 어떻다, 뭐 낙엽이 떨어진다, 나는 그 위에 서 있다, 뭐 자신의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화자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이 정도. 자, 그러면요 우리가 처음 보는 시를 읽을 때 일단 제가 시를 처음 배우는 제가 시를 공부할 때 요 그림을 항상 그려줘요. 화면에 보시면요 요거 좀 하면서 좀 따라 그릴 텐데 이거 내가 다 지우질 않았네요. 저번 수업에 했던 거 지웠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일단 네모 박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네모 박스를 그리고요. 자, 시 속이야. 요게 시 작품 속입니다. 자, 시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지금 뭐 화자가 있겠죠? 화자, 사람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시에서 사람을 그렸으면 자, 시에서 화자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시 작품 속에서 화자만 있습니까? 화자가 바라보는 여러 대상들이 있겠죠.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시적 대상, 좀 이따가 할 텐데 시적 대상이라고 합니다.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물건일 수도 있고요. 또는 특별한 감정일 수도 있죠.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빈 여백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화자가 있으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시적 대상이라고 하죠. 근데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취하는 정서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보세요. 정서, 감정, 화자의 감정, 시적 대상에게 대하는 어조, 화자의 어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적 대상에게 대하는 태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중간에 이렇게. 요거 지금 빨간 색깔 글씨는 나중에 지금 배울 거예요. 나중에 곧 있으면 바로 배울 겁니다. 화자가 시적 대상을 정해놓고 화자가 이런 시적 대상에 대해서 어떤 어조를 취하는지, 정서를 취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을 모두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뭐라고 하죠? 내가 벌써 말했어. 상황. 이런 상황을 시를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상황 또는 시적 상황이라고 해라. 일단 한번 그려봐. 뭐 상황의 종류는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별 상황일 수도 있고 가난한 상황일 수도 있고 화자가 처한 뭐 이런 사회문화적 상황일 수도 있죠. 일제강점기 뭐 이런 뭐 1960,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이런 뭐 구체적인 상황이나 좀 큰 사회문화적 상황을 전체로 이렇게 화자가 처한 상황을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를 배울 때 이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근대사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화자 이제 시를 읽을 때 화자를 먼저 찾고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찾은 다음에 화자가 대상에게 어떤 정서, 어조, 태도를 취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파악한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시 분석할 때 우리 시를 분석할 때 공부할 때 가장 최종 목표가 뭡니까? 주제가 되겠죠. 주제가 우리 목표잖아요. 그치? 이런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어디서 알 수가 있을까? 문제 풀 때, 모의고사에서. 문제 중에서 뭐 있는 문제? 보기 박스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쵸? 자, 됐고요. 자, 그러면 밑에 김서울님의 진달래꽃이라는 요시 한 번만 볼게요. 자, 뭐 처음 보는 시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나 이거 처음 본다, 손. 처음 보는 시다. 뭐 처음 본다고 칠게 아시겠죠? 처음 봤을 때 자, 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오리라. 자, 화자가 어디 있죠? 바로 첫 바따로 나오죠. 나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이 나가 화자가 되겠죠. 자, 지금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대하는 태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치?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누가 가신다? 내가 아닌 너가 가겠죠. 화자는 지금 누굴 보고 있죠? 나를 떠나는 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치? 시적 대상이 나 차버린, 나를 차고 있는 다른 사람이 되겠죠.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별 상황이지. 이별 상황인 걸 알겠죠. 나보기가 엮여서 당신이 날 떠나가실 때는. 자, 이런 이별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때요? 님아 가지마, 제발 가지마, 붙잡고 있어요? 아니면 되게 받아들여요, 이별을? 혜인은 어떤 것 같아요? 이별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이별을 막 거부하고 막 징징 짜면서 막 가지마 이렇게 붙잡나요? 말없이 고이 곱게 보내드리라. 들이오리다라고 해서 화자의 태도는 이별을 수용하고 있다. 그쵸? 이런 태도들을 뭐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지. 어쩐지 한 명 없다 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거 시적 대상. 시적 대상 방금 아까 전에 잠시 말했어요. 자, 시적 대상은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에요. 이거 안 적어도 돼. 안 적지 말고 어차피 알잖아요. 그치? 자, 시적 화자가 주로 이야기하는 뭐 인물일 수도 있고 뭐 자연물일 수도 있고 특정한 사물일 수도 있고 뭐 현상 상황 등의 소재. 뭐 현상 상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랄까 실현 상황 또는 이별 상황 이런 것도 시적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시를 지을 때 뭐 나는 이별에 대해서 쓰겠다. 뭐 나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쓸 수가 있잖아요. 그치? 대상은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아, 책 안 받았죠? 그 데스크쌤한테 가서 책 좀 달라고 좀 요청하세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시적 대상은 시 속에서 시적 화자의 말을 들어주는 이런 밑줄 청자가 될 수 있어요. 청자. 이 경우는요. 시를 지을 때 시 속에서 청자를 따로 설정해서 시에서 청자가 있다면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말을 건네듯이. 그러니까 청자는 보통 너라고 나오거든요. 너는 할 때 나 아닌 너 있죠.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너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너는 즉 청자가 되겠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하거나 뭐 특정 상대 뭐 자연물 아까 다 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상황의 경우도 있다. 라는 거죠. 자, 밑에 예시를 볼게요. 자, 박목월님의 나그네라는 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만 한번 볼게요. 자, 강나루 건너서 강나루 나루터죠. 강을 건너서 밀과 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밑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화자가 직접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나라는 말이 있니 없니? 없잖아요, 그치? 화자는 있지만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아까 위에서 했었죠. 나가 제3자 입장에서 그냥 관찰만 하는 식으로 서술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서술이 아니라 시상을 전개한다. 그 나그네의 모습을 나그네가 뭐 어떻게 가는지 그냥 관찰할 뿐이잖아요, 그치? 여기서 시적 대상 누구죠? 나그네가 되겠죠. 화자는 지금 나그네를 보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시적 상황. 상황이 뭘까? 방금 아까 조금 그림 그리면서 말했죠.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이 밑줄 처해 있는 형편 밑줄 또는 분위기, 시적 뭐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는 여러 정황, 상황들
뭐 분위기는 나중에 하겠지. 뭐 절망적 분위기, 뭐 기쁜 분위기, 활기찬 분위기, 역동적 분위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겠죠. 자, 근데 상황이 중요한데, 자, 이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겠습니까? 시적 상황에 대한 상황이 있으면 화자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화자의 대응 방식은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화자의 태도라고 봅니다. 태도. 화자의 태도가 뭐 의지적 태도도 있고 체념적 태도도 있고 절망적 태도 나중에 할 거예요. 뭐 이런 화자의 대응 방식 태도를 태도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나 및 태도를 이어지기도 하고, 이는 시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데 뭐 단서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이 뭐 1, 2, 3이 있다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이런 주제를 파악하는데 이런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 요거 파란 색깔 글씨는 나중에 또 할 건데 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화자의 태도를 통해서 주제를 연결할 수 있다. 둘이 무슨 학교예요? 세벌리예요? 자, 옆쪽에 보시면 3쪽에 보시겠습니다. 아직 상황 안 끝났어요. 자, 3쪽에 보시면요. 자, 상황이 다 같은 상황이 아니죠. 시적 상황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크게 이제 개인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 상황은 표에 보시면 뭐 내적 상황, 내적은 뭐야? 화자, 안 내자잖아. 화자 개인이 처한 내적이자 화자 마음속에 있는 화자에게 처한 상황, 개인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 또는 외적 상황이죠. 사회적 상황은 화자 내면의 상황이 아니라 화자 외부에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개인적 상황은 뭘까? 화자나 시적 대상이 시 속에서 처한 밑줄 여러 가지 화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뭐 화자의 심리적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화자가 처한 뭐 시공간적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적어주세요. 파란 색깔 글씨 적어줘. 뭐 심리적 상황은 뭐 예를 들어서 이별로 인한 슬픈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시공간적 상황은 뭐 화자가 처한 시간이 밤인지 낮인지 또는 공간적 상황, 시골인지 이런 구체적인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지. 화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 되게 짜잘짜잘한 상황이죠. 요거 이제 개인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화자가 처한 상황. 화자 내면 속에 있는 상황. 되셨나요? 자, 승준이 필기했어요? 그 필기도 좀 하면서 들읍시다. 너무 자, 밑에 보시면 사회적 상황은요 뭡니까?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시 작품에 반영된 뭔가 큰 틀이야. 시대적 상황, 화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 또는 화자가 처한 사회 문화적 상황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일제 강점기, 자유민주주의 박탈당한 뭐 군사 독재 시기, 뭐 1970년대, 80년대 인간 소외 문제도 있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주의화가 빨라지잖아요, 그치? 그런 공동체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을 소외하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시에 반영된 조금 사회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품을 분석할 때 이 시가 쓰인 당시 시대적 배경은 뭐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시대 속에서 지어졌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뭐 일제 강점기에 대한 뭐 저항이다. 이거 우리 시를 접근하는 관점이 있죠. 혹시 3학년 때 배웠었어요?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뭐 효용론적 관점 혹시 기억나세요? 그 이거 무슨 관점일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기억이 날 수도 있겠다. 3학년 때 시험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밑에 4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죠? 화자의 정서, 태도, 그리고 어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림 그렸던 것 중에서 요 지금 빨간 색깔 부분을 하겠다는 거지. 우리 지금까지 뭐였어? 화자가 대체 뭔가? 시적 대상이 뭐가 있는가? 상황 이까지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화자가 대상에 대한 정서, 어조, 태도 지금부터 할 거야, 아시겠죠? 됐나요? 혹시 어딘지 폈어요? 자, 첫 번째 가로 1번 화자의 정서 네모 치세요. 정서가 대체 뭘까? 정서는요,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에 느끼는 밑줄 심리적 반응, 즉 화자의 감정, 생각, 기분을 정서라고 하죠. 여기요. 근데 화자가 드러내는 정서가 다 같은 정서가 아니야. 되게 종류가 많아요. 어떤 정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크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좀 나뉘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쉬워야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밝음과 긍정적 정서에는 어떤 게 있을까? 너무 뻔하다. 기쁨, 희망이라는 키워드 되게 많이 나온다. 시 공부할 때 아시겠죠? 희망적 뭐 어조, 희망적 분위기, 희망적 태도, 뭐 소망, 동경은 되게 화자가 바라고자 하는 거, 미래에 대한 동경, 이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 이걸 동경이라고 하고, 뭐 사랑, 즐거움, 안도감 전부 뭐 긍정적인 것들이고, 부정적인 거 뭐 슬픔, 절망, 뭐 이런 것들. 저는요 시를 공부할 때, 뭐 시를 분석하거나 할 때 약간 긍정적인 시어에는 저는 좀 동그라미 치는 좀 습관이 있어요. 보통 근데 부정적인 시어를 또 뭐 체크할 때는 세모로 치는, 너네만의 약간 구분 방법을 좀 필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화자의 태도가 대체 뭘까? 태도는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자세, 대응 방식을 말하죠. 태도. 조금 감정 정서랑은 좀 달라. 그러니까 정서랑 태도가 약간 조금 서로 연결되긴 하지만, 자,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 아까 봤던 정서는요 주로 감정적인 접근법으로 가야 돼요. 감정. 반면에 태도는요, 우리가 지금 하는 태도는 좀 감정에서 비롯되긴 하지만 화자의 의지, 마음가짐, 자세, 대응 방식과 좀 관련이 되는 거죠. 가치관.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화자의 태도는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체크하세요. 자, 화자의 어조를 별표 2개, 어조를 통해서 태도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조는 아직 우리 안 했습니다. 맨 밑에 나중에 5번에 할 건데, 이 어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지금 뭐해? 정서, 태도, 밑에 보시면 어조, 요 세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 세 가지 중에서 어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요, 뭐 상황에 따른 화자가 드러내는 태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만약에 시적 상황이 이별이다 라고 쳤을 때 여기에 대한 화자가 취하는 태도가 어떤 게 있을까? 역시 태도도 긍정적 태도가 있으면 부정적 태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긍정적 태도는 예를 들어서 뭐 만남에 대한, 다시 이별을 했으니까 이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당신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 체크, 기대, 또는 기다림, 체크. 이 기다림은 정서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아니잖아. 뭐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게 아니잖아. 기다림은 태도잖아요, 그치? 대응 방식, 행동이잖아요, 그쵸?
자, 부정적 태도는 뭐 원망 태도, 뭐 슬픔, 약간 감정 정서는 좀 연결되긴 해요. 뭐 슬픔의 태도, 체념이 뭘까? 체념이 혹시 뭔가요? 어떤 건지 말해줄 수 있겠어요? 네. 이름 잠깐만요. 이거 그 시간표에 이름을 안 적어놨는데 이름이 혹시 정은빈이요. 정은빈? 아무튼 자, 은빈아, 체념이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약간 넉넉한. 넋이 나간? 맞아. 약간 넋이 나감으로 인해서 조금 포기하는 태도. 넉나가도 맞아. 포기하고 약간 받아들이는 거 있지. 아까 전에 그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붙잡지 않고 이별 그냥 밭에면 가. 나 이별 받아들일게. 체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 현실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뭐 태도 어떤 게 있을까? 뭐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키워드, 의지적 태도. 뭐 의지적 태도가 있고요. 뭐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 나중에 자주 나올 키워드들입니다. 부정적 태도는 뭐 현실 도피, 좌절, 체념 아까 봤었네요. 포기하는 태도 있죠. 자, 냉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냉소가 뭐냐면 차가운 냉자에 웃음소자. 약간 차가운 웃음. 냉소는요, 약간 비판적인, 비꼬고, 그러니까 풍자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판하는데 약간 좀 웃음기로 비꼬는 그런 태도 있죠. 뭐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막 비꼬는 태도 있잖아. 냉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기 삶과 관련된 상황, 자기 삶을 어떻게 돌아보느냐에 대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 태도는 뭐 반성하는 상황도 있고요. 달관 체크, 달관. 그러니까 달관이 뭔 뜻이냐면 나중에 할 텐데 사소한 일에 조금 뭐랄까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좀 벗어나는 이런 태도 있죠. 속세, 이런 권력 다툼, 부귀영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태도들 있지. 그런 태도들이 이제 달관이라는 태도가 많이 연결됩니다. 달관하다. 되게 막 신경 쓰지 않고, 나 신경 안 써. 나는 자연 속에서 그냥 정치 권력 다툼 뭐 관심 없이 나는 자연과 함께 소박한 태도 있잖아요. 그쵸?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달관. 이거 이제 고전 시가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정지용님의 유리창 한번 볼게요. 자, 정지용님은요 1920년대 약간 이미지즘? 약간 그런 작가분이시고요. 자, 유리창이라는 제목. 이 화자가 유리창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화자가 아들이 있었는데 화자가 아들이 죽은 거야. 약간 폐병으로. 자, 볼게요. 자, 고운 폐혈관 니 찢어진 채로 너 동네 너 시에서 너가 나왔어. 시에서 화자가 아닌 청자가 되겠죠. 청자.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 너는 이제 화자의 아들을 말하겠지. 아들.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고 세상을 떠났구나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안타까운 아들을 잃은 자식을 잃은 안타까운 탄식의 자, 이 정지용님은요 약간 진짜 실제로 아들이 진짜 폐병으로 죽어요. 실제로 진짜 시인 작가가 이 경우는 이 화자랑 작가랑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진짜 실제 작가 아들이 정지용님 아들이 진짜 그 폐병으로 그 죽는 그런 진짜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시를 만든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겠습니다. 자, 화자의 어조. 요것만 좀 쉬는 시간 좀 가져볼게. 아시겠죠? 너무 조금 좀 답답하죠? 이 교실이 좀 창이 없어가지고. 자, 어조는 뭐냐? 자, 시적 대상이나 청자에게 취하는 화자의 뭐다? 말투, 억양을 말합니다. 어조. 제 어조가 왜 이래? 제 어조가 왜 저렇게 비판적이야? 말투, 억양.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랑 태도와는 좀 다르죠. 어조. 근데 이 어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화자가 취하는 어조 말투를 통해서 자, 이 어조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시를 읽을 때. 위에 태도랑 정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뭐 했구나 느낌표 어조인 거지. 어떤 어조야? 되게 좀 슬퍼하는 어조잖아요. 그쵸? 이런 슬퍼하는 어조를 통해서 화자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다? 탄식, 안타까움, 정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치? 어조가 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언어 표현이잖아요. 그치? 어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시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조는 이번 어떤 역할을 하냐? 시의 전체적인 밑줄, 분위기 조성 뭐 다 뻔한 말이에요. 화자의 어조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자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서 주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니까 화자의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주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주로 어떻게 어조를 할 수 있냐? 시에서 드러나는 시어나 종결어미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긍정적 시어, 부정적 시어가 있잖아, 그렇지? 겨울 하면 어때? 겨울은 좀 시에서 겨울 하면 좀 혹독한 추위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지? 겨울 하면 좀 부정적 시어예요, 긍정적 시어요? 대부분 좀 부정적 시어로 좀 연결되잖아요, 그렇지? 이런 겨울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부정적인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종결어미 나중에 문법 시간에 하겠지만 종결어미가 뭐 평서형, 명령형, 뭐 청유형 이런 게 있는데 특히 명령형 있죠. 먹어라, 뛰어라, 뭐 보아라, 알아, 어라로 끝나는 명령형 어미가 있잖아요, 그치? 이런 명령형 어미를 쓴다면 어떤 어조? 되게 의지적 어조다, 의지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시에서 이런 표현 많거든요. 뭐 먹어라, 뛰어라. 자, 어조도 되게 많아. 뭐 말하는 방식에 따른 어조와 뭐 정서에 따른 어조, 태도에 따른 어조 이렇게 다양히 있는데 뭐 말하는 방식 뭐 독백적 어조가 뭔 뜻이야? 독백하다. 말하는 방식 중에서 독백이 뭘까요? 야, 대훈아, 독백이 뭡니까? 어떤 어조입니까? 혼잣말. 시에서 혼잣말 하듯이 이렇게 시상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치? 혼잣말. 자, 사색은요. 생각사자에 뭐 생각이 빠진다는 거야. 깊은 생각이 빠진다. 자, 사색은요. 즉 깊이 생각하는 그런 태도. 뭐 담담히 표현하고 화자 자신의 감정을 좀 절제하면서 약간 인생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하거나 뭐 그런 어조 있죠.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아. 사색적 어조는요. 뭐 슬프다, 그립다 이런 어조가 아니라 담담히 이렇게 무덤덤한 표현 있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어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나중에 뭐 시 배울 때 사색적 어조 뭐 예시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냥 오늘은 이런 어조가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장은 어조가 뭐냐면요. 유창 아닙니다. 이거 오타 아니에요. 유장 맞아요. 유장은요. 급하지 않는 느린 어조예요. 약간 느릿느릿한 어조. 유장하다. 요것만 체크해. 느린 어조. 말을 길게 늘어놓는 듯한 이런 말 있지. 말투. 느린 어조. 이렇게. 정서는 뭐 낙천적 어조. 낙천적이다. 되게 긍정적인 거죠. 미래에 대한 밝은 의식을 지닌 미래의 희망적 어조라고 되겠죠? 낙천적이다. 영탄은 뭡니까? 감탄하는 거죠. 이런 거 있지. 구나,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영탄적. 그러니까 영탄하는, 감탄하는 그런 정서가 되겠고요. 자, 애상은 뭐 슬픈 애. 그러니까 슬픈 어조. 탄식 알죠? 탄식은 뭡니까? 슬프면 곧 막 되게 울분을 토하는 그런 어조 있잖아요. 그치? 절망적 어조 이런 것들 있죠. 태도 우호적 어조, 친화적, 예찬, 냉소, 비판, 풍자, 체념적 어조 전부 태도와 관련된 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 앞으로 보게 될
이런 키워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23분? 좀 시간이 좀 빡시네. 우리 쉬는 시간 오늘 첫 시간이라서 쉬는 시간 좀 주고 싶었는데 오늘 진도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요. 4쪽 있죠. 4쪽에 위에 시 하나 있죠. 고정이님의 상한 영혼을 위해서 그 시랑 그 다음에 9쪽에 보시겠습니까? 9쪽. 9쪽에 보면 가와 나 시가 있죠. 박스에. 가시는 아까 4쪽에 있는 시고요. 이 가와 나시를 우리가 해석한 다음 5, 6, 7번 문제 풀고 마칠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자, 그래서 4쪽에 한번 펴보세요. 4쪽. 자, 4쪽에 펴보시면요. 시가 하나 나오죠. 우리 오늘 뭐 배웠습니까? 화자, 시적 대상, 상황, 또 뭐 배웠죠? 정서, 태도, 어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그럼 오늘 새로 배운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오늘 배웠던 것을 토대로 이런 처음 보는 시를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일단 요시 아는 사람, 상한 영혼을 위하여. 다들 처음 보죠, 그쵸? 자, 우리가 처음 보는 시를 그때 뭐부터 보라? 제목부터 봐라. 작가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도 좋겠죠? 근데 작가에 대한 정보 잘 모를 때도 많잖아요, 그치? 참고로 말하면 고정희님은요 여성 시인이십니다. 여성이에요. 시인인데 이제 1970에서 80년대 작가분이시고요. 이때 당시 이제 인간 소외, 약간 소외된 사람을 좀 위로하는, 약간 소외된 계층을 조금 뭐랄까 좀 위로하는 그런 시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 작가에 대한 정보도 좀 알면 좋겠죠. 근데 제목이 어때요? 밑줄 상한 영혼, 밑줄 상한 영혼을 위하여. 상한 영혼 하니까 좀 긍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어? 영혼인데 상한 영혼이야. 상처 입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치? 부정적 의미가 되겠죠. 즉 제목만 봤을 때 상처 입은 존재가 되겠지. 근데 뒤에 뭐가 있죠? 위하여. 위하여는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어떤 태도야? 위로하는 거죠.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위하여는 위로와 관련된 태도잖아요, 그치? 제목만 봤을 때 어떤 주제인지 조금 파악이 되시나요? 거의 50% 이상 먹고 가는 거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예측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1년부터 한번 볼게요. 총 3년으로 이루어진 시인데요. 자, 상한 갈 때라도 세모.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밑줄 흔들리거니. 흔들리다. 자, 상한 갈 때는 뭐야? 갈대 잎이죠. 그 자연물이잖아요, 그치? 갈대 알죠? 이렇게 길다란 식물 줄기잖아요, 그쵸? 근데 상한 갈대야. 자, 어떤? 상처 입은 갈대라는 거잖아. 즉 상처 입은 존재가 되겠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갈대 뭐 사람이 아닌 자연물이지만 어떤 상징에 상처 입은 인간들이 되겠지. 우리 인생에서 상처 입은 존재. 나도 하늘 아래서는 인생, 즉 인생 아래서는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린다. 자, 흔들리다 어떤 뜻일까요? 뭔가 삶을 살면서 흔들린다. 흔들리는 거는 부정적이겠어, 긍정적이겠어? 어떤 것 같아요? 부정적인, 즉 시련을 있는 거지. 고통, 삶에서 있는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고통, 즉 시련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흔들린다.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때 흔들리다는 즉 시련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상처 입은 존재라도 한 인생에서는 한동안 넉넉히 흔들린다. 즉 시련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뿐이다 라는 거죠. 우리 살면서 시련 없는 삶이 있어요? 시련을 겪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 없잖아요, 그치? 자, 뿌리 깊으면, 자, 뿌리 밑줄 이미 나와버렸는데, 뿌리 식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뿌리잖아요, 그쵸?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 강한 의지라는 상징을 드러내죠. 뿌리가 깊으면요, 강한 의지를 지니면요, 밑둥 잘려도 밑둥이 잘리다, 세모치에서 밑둥이 잘리다, 잘리다는 거니까 상처잖아. 상처를 입는 모습이 되겠죠. 밑둥이 잘리는 상처를 겪더라도 새순 동그라미, 새순은 돋거니, 반드시 돋거니. 이때의 새순은 새 생명이죠. 새 생명과 이런 삶에 있어서의 희망을 상징하는 바가 되겠죠. 자, 마지막 거 흔들리거니, 거니. 문장 끝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운율 형성. 나중에 운율 배울 때 다시 할 겁니다. 자, 충분히 흔들리자. 흔들리자 밑줄.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밑줄.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여기서 들어가는 의미는 뭘까? 흔들리다, 고통, 시련이잖아요, 그치? 시련을 막, 시련, 거부하자겠어? 아니면은 시련을 받아들이겠어? 시련을 피하지 말고 충분히 흔들리자,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즉, 고통을 받아들이자라는 의지적인 태도를 가자, 뭡니까? 뭐뭐 가자. 청유형이잖아요, 그쵸? 뭐뭐 하자, 우리 같이 청유하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자. 이런 청유형 표현이 되게 의지적 태도와 연계되는 것. 청유형 어조죠. 이런 청유형 어조를 통해서 의지적인 태도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지.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로 가자. 고통에서 벗어나지 말고 고통에로 가자. 맞서자, 이런 뜻이 되겠죠. 고통을 받아들이자. 고통에게 스스로 맞서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서자. 이겨내자. 약간 위로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화면에 보시면요, 1, 2, 3, 4, 5행에 보시면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문장의 순서가 좀 뒤바뀌었지. 원래 상한 영혼이여, 주어, 흔들리자, 서술어. 원래 문장의 바른 순서는 이 순이 맞잖아요, 그치? 근데 순서를 어순을 바꿨어, 안 바꿨어? 어순을 일부러 바꿨잖아요, 그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어순을 바꾸는 표현 혹시 뭔지 아시나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문장 서로와 서로를 도치시켰다, 바꿨다. 즉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표현을 도치법이라고 해요. 참고 좀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문장의 어순을 바꿨다, 도치법. 그러니까 도치시켰다, 자리를 바꿨다, 어순을 바꿨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떤 주제인지 좀 감이 오죠, 그쵸? 일단 화자는 드러났니 안 드러났니? 나라는 화자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있어요? 나 없죠? 화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2연해 보시겠습니다. 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자, 뿌리 없이 흔들린다. 뿌리는 뭐야? 근본이 없는 거지. 흔들리다, 시련을 겪는 거죠. 흔들리다,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흔들리는 부평초 잎. 자, 부평초 잎도 뭐야? 갈대처럼 일종의 자연이잖아요, 그치? 근데 자연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사에 대표해 보세요. 인간사, 인생. 즉 이거 부평초 잎도 어떤 존재예요? 즉 갈대와 같이 상처 입은 존재가 되겠죠. 뿌리 없이 흔들리는, 시련을 당하는, 상처를 입은 부평초 잎이라도. 자, 물고이면 이제 이게 좋은 때를 만나는 거죠. 부평초 잎이, 식물은 물이 고인다는 것은 좋은 때를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좋은 때를 만나면 밑줄. 자, 동그라미. 꽃은 피거니. 꽃은 뭘 상징하죠? 희망이잖아요, 그렇지? 결실, 좋은 결실을 말하죠. 언젠가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피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마. 자, 이 세상 어디서나 동그라미,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 동그라미, 등불은 켜지듯. 이 개울과 등불, 꽃은 좀 어떤 이미지의 시험입니까? 절망이야, 희망이야? 맞아요. 희망 쪽, 약간 좀 생명력, 새 생명은 좀 희망과 같은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얘기 내고 있지. 여기 개울에다가 기억 매겨놓고, 기억의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그걸 묻는 문제가 나오겠죠? 가자 고통. 역시 청유형 의지가 드러나죠.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아까 적었잖아, 앞에서. 고통을 피하자고 맞서자. 안 적어도 됩니다. 아까 1년에서 적었죠?
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자, 외롭기로 작정 밑줄.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그리고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지는 해는 뭡니까? 해가 지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하강이야 상승적 이미지야? 해가 지는 거. 하강적 이미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든 못 가랴. 갈 수 있다. 이 가랴 문제냐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다로 평사형으로 끝나지 않고 의문형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치? 일부러 의문형. 자, 이때의 의문형 표현은요. 진짜 숨차. 화자가 진짜 독자들한테 답을 요구하는 물음이에요? 아니면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에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이런 답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물음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라고 하죠? 명진아? 무슨 법? 의문형으로 일부러 표현하는 거. 은빈이 혹시 뭐 알 수 있겠어요? 일부러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방법. 보윤아 혹시? 네 맞아요. 요거 나중에 할 텐데 자 의문형으로 표현한 거 서리법이라고. 의문형으로 일부러 의문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의 할 때 의가 의문 할 때 의자예요. 의문형. 그러니까 일부러 의문형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면 외롭기로 작정하고 가기로 목숨 걸면 즉 의지가 강하면 이겨낼 수 있다. 뭐가 문제라? 지는 해가 문제라? 문제 안 된다. 어딘데 못 가랴.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넘어가도 될까요? 자, 3년 마지막입니다. 자, 고통과 고통 세모 서름의 땅 훨훨 지내서 훨훨은 이제 음성 상징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 뭐 쿵쾅쿵쾅 엉금엉금 이런 거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치? 훨훨 이걸 이제 음성 상징어라고 합니다. 성, 상, 징, 그냥 체크하세요. 이런 시에서 이런 말 쓰면 이제 운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생한 느낌을 들게 한다 이런 게 있고요. 자, 뿌리 깊은 벌판에 가자. 뿌리 깊은 벌판은요. 벌판이니까 시련을 마주하는 공간이 되겠죠. 시련의 공간. 아무것도 없는 시련의 공간이 되겠죠. 이런 시련을 마주하는 공간으로 가자. 서자. 맞서자. 시련에 맞서자 이런 뜻입니다.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시련은 오겠듯. 아무리 막아도 인생에서 아무리 내가 싫어해도 시련은 맞닥뜨리기 쉽잖아요. 그치? 자,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시련은 없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캄캄한 밤 이런 시련 속에서라도 하늘 아래서는 마주 잡을 손 마주 잡을 손은 뭘까? 즉 화자에게 있어서 동반자가 돼요. 동반자. 시련을 같이 이겨낼 동반자죠. 마주 잡을 손. 화자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인생에서 내가 혼자나요? 아니잖아.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들, 가족들 있잖아요. 그치? 시련을 함께 마주할 동반자가 있다는 거죠. 동반자가 하나 오고 있거니 힘내라. 절망하지 마라. 언젠가는 시련이 있으면 희망이 온다. 이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쵸?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그냥 이런 거지. 고통 너무 싫어. 너무 저리 가. 고통 너무 싫어. 이게 아니라 고통을 덤덤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희망과 같은 성숙한 삶의 자세를 지니자. 고통을 너무 피하기보다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고통을 이겨내자. 고통을 즐기기까지는 못하죠. 그쵸? 자 그럼 시적 대상. 자 화자는 알겠네. 화자가 있니 없니? 화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내, 나, 우리라는 말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시적 대상은 자 화자는 지금 누굴 보고 있죠? 화자가 바라보는 우리 지금 요 그림 생각하셔야죠. 요 그림 우리 그 몇 쪽에 그렸지? 3쪽에 그렸나? 2쪽에 그렸죠. 2쪽에 그린 요 그림 생각하셔야죠. 화자는 있다 있는 건 알겠는데 화자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죠?
자연물이잖아. 상한 영혼, 즉 1행에 1년에 1행에 그리고 2년에 1행에 보시면 상한 갈 때 흔들리는 부평촉입, 즉 상한 존재들이잖아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상한 존재들이다. 화자는 지금 상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야? 화자가 지금 대상에 대해서 뭐 하고 있죠? 제목에서 위하여 뭡니까? 상처 입은 존재를 뭐 하는 상황? 위로하는 상황이겠죠. 위로하는 상황. 그럼 위로하는 상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위로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 혜인이 맞죠? 혜인아.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상처 입은 존재, 뭐 이런 상처와 인생에서의 시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좌절하고 있나요? 아니면 의지적으로 이겨내고자 하고 있나요? 이겨내고자. 이겨내고자. 맞습니다. 그쵸? 고통을 수용, 받아들여. 근데 이거 체념 아닙니다. 이거 체념, 받아들인다고 해서 체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수용, 이겨내려는 의지. 체념의 반대말이 의지거든요. 수용한다고 해서 고통을 수용한다고 해서 막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막 무조건 피하지 말고 맞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이 뭐냐면 맞서자 하는 거죠. 자, 어조는 어떤 어조였죠? 뭐뭐 하자 청유형을 통해서 무슨 키워드? 의지적 어조가 되겠죠. 의지적 어조. 같은 말이 계속 나와. 뭐 별거 없지, 그치?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 쪽으로 가봅시다. 구 쪽. 자, 구 쪽에 보시면 가와 나시가 있죠. 근데 가시는 우리가 방금 했어요. 아시겠죠? 나시만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 지금 문제잖아. 시험 문제로 쳤을 때 여기 1, 2, 3번, 5, 6, 3번, 5, 6, 7번 있는데 만약에 내 시험 친다고 생각해보자. 처음 보는 시험. 뭐부터 봐야 돼? 승준아, 뭐부터 봐야 돼요? 네? 제목. 맞아. 제목부터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냅다 읽으면 되는 겁니까? 은빈아? 뭐 봐야 되죠 또? 뭐 몇 번 문제 봐야 될까요? 3번, 4번, 5번, 6번, 7번 문제 중에서 몇 번 문제를 봐야 되죠? 5번. 5번 문제 바로. 몇 번? 7번. 맞아요. 7번이죠. 7번에 보기 박스 여기 힌트가 있죠. 한번 볼까? 잘하고 있어요. 자, 가와나는 너무 첫 시간에 너무 질문을 했죠. 질문하면 혹시 좀 부담스러운가요? 괜찮죠? 자, 가와나는 모두 자연물 키워드, 삶의 고통과 희망을 형성하고 있는.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뭔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가와나 나아씨가 어떤 시인지 좀 알겠다. 힌트 가져가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힌트 줄까? 옆에 더 있죠. 가는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갈대와 부평철을 통해 삶의 시련에 굴하지 않고 고통을 직접적으로 대면해 극복하고자 하는 굳센 의지와 희망을. 힌트 너무 많이 준다. 거의 뭐 시를 다 알려주네요. 그쵸? 이게 무슨 문제지? 메뉴에 보시면 이제 2025년 그 고1 6월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지금 고1들이 쳤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옆에 우리 가시는 읽어봐서 알겠죠? 이제 우리 나시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치? 나시는 뭡니까? 나는 아름답지만 밑줄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장미 제목도 장미와 가시죠. 장미를 통해 인고의 세월을 인고가 뭐냐면요, 참을 인자에 고통, 즉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것을 인고라고 합니다. 인고. 아시겠죠?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기대했던 희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상실감과, 그리고 체크하세요. 고통과 희망이 함께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 체크.
힌트 좀 최대한 얻어갔죠? 대체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인생의 삶을 쓴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목에 봐봐. 나 지금 제목에 장미와 가시죠. 우리 장미는 어떤 꽃입니까? 장미 되게 아름답잖아, 그치? 꽃만 봤을 때는, 그치? 아름답죠. 근데 아름답기만 한 꽃일까요? 장미? 아니죠. 가시는 뭐야? 부정적인 고통의 의미잖아요, 그치? 장미는 그런 꽃이야. 아름다움과 고통이 함께 존재하는 우리 인생과도 같은 그런 꽃이 되겠죠. 너무 많이 힌트를 줬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나시 볼게요. 자, 눈먼 손으로 나 누굽니까? 바로 나왔다. 나 화자가 되겠죠. 화자가 직접 표현한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어떤 행위를 하고 있죠? 자신의 삶을 만져보았네. 근데 그건 자신의 삶은 가시토성이어서, 가시토성이니까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고통이라는 거지, 고통. 자, 눈먼 손으로 손으로 내 삶을 만져보다. 표현이 이렇게 했지만 무슨 표현이야? 화자 자신 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다 보는 행위를 하고 있지. 자기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다 보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죠? 자기 손으로, 눈먼 손으로 내 삶을 만져보다. 일종의 조금 비유 표현이지, 그치? 자, 여기서 손은 어떤 역할을 한다? 즉,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 또는 약간 성찰하는 도구가 되겠죠. 매개체. 여기서 손의 역할입니다. 아시죠? 진짜 손으로 내 삶을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이 손은 그냥 상징적 표현이죠. 화자 자신의 삶을 돌아다 보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 매개체는 뭐냐면 도구, 중간 역할하는 그런 뜻입니다. 매개체. 아시죠? 그럼 화자가 지금 무슨 상황이야? 화자는 어떤 상황이 처했죠? 자신의 삶을 지금 돌아다 보고 있는 행위라고 있어야 아시겠죠? 자, 근데 가시토성이의 삶의 온몸을 만지면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자, 왜 미소를 지었습니까? 이토록 지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 고통 있으면 뭐 액땜이라는 말도 하죠. 뭐 고통 있으면 언젠가 뭐가 온다? 뭐 좋은 일이 닥칠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치? 얼마나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냐,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장미꽃, 즉 아름다움과 희망이 피했구나 하면서 기대감을 지니고 있지, 기대감. 자, 지금 요 행위, 화자가 자신의 이런 지금은 삶의 고통이 많으니 언젠가 장미꽃이 피려고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라고 약간 삶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웃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년에 보시겠습니다. 자,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장미꽃은 뭡니까? 희망이잖아요, 그쵸? 희망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의문형으로 표현했다. 뭐죠? 서리법이 되겠죠? 아까 이게 뭔 뜻일까요? 장미꽃, 희망이 일어난다 해도 희망을 맞이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 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맞아, 여기. 자, 서리법을 통해서 희망, 즉 장미꽃이 이루어진다 해도 과거의 고통을 잊기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삶과 대입해 보세요. 희망이 이루어진다 해도 과거의 이런 상처 깊은 이런 고통을 잊기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훈아, 근데 이상한 거 있잖아. 여기 이 해도를 굳이 1행과 2행이 있다면 이 해도는 어느 행에 배치를 해야 됩니까? 1행 마지막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잖아. 한 문장으로 끝내려면, 그치? 그러니까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해도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해도라는 말을 왜 2행에다가 이렇게 일부러 읽기 어렵도록 만들었을까? 이걸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행간걸침이라고 해요. 행간걸침. 행간, 걸침. 그러니까 1행과 2행이 의미가 걸쳐져 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돼야 하는 문장을 이 일부만 떼가지고 다음 행에다가 걸쳐놓는 거 있죠. 약간 읽기 어렵도록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인 이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약간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해도 밑에 보시면 이제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장미꽃 즉 희망이 맞이할 수만 있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할까?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희망이 필수만 있다면 고통도 어찌 고통을 버리지 못할까? 고통을 잊을 수 있다라는 뜻이게 됐죠. 그러니까 이 희망에 대한 간절함의 의미가 되겠죠. 희망이 필수만 있다면 어찌 고통을 버리지 못할까? 고통을 버릴 수 있다. 희망만 필수만 있다면 고통은 어찌 고통을 버리지 아니할까? 고통은 언제든지 버릴 수. 약간 어때요?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서로 내용이 대조되고 있죠. 이런 대조의 의미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중간에 일부러 해도라는 행간거침했다는 거지.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행간거침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너무 자세하게 들어간다. 자, 그다음 볼게요. 눈먼 손. 자,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투성이 지나 장미꽃이 기다리네. 지금 화자의 태도는 어때? 기다리고 있어. 기다림의 태도. 희망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희망이 왔어 안 왔어? 사연에 그에 보면은 그가 이제 누굽니까? 화자 자신을 말하는 거지. 자신을 3인칭화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에 보면은 많은 가시가 돋아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했네. 자, 희망이 왔다 안 왔다 지금? 안 왔다. 희망을 기다렸는데 불구하고 희망이 실현되지 않은 이런 현실도 상실감에 젖어 있죠. 화자의 정서.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하였네. 이렇게 기다릴 것만. 그래서 화자의 태도가 좀 정서가 뭐 고통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기다렸지만 희망은 안 왔다. 인생은 고통뿐인가? 아니면 희망이 있는 것인가? 언젠가 있겠지. 희망은 있겠지. 얼마나 이렇게 희망이 있으려고 좋은 일이 있으려고 고통스러울까?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그대가 누굽니까? 그대 화자겠어, 청자겠어? 청자가 되겠죠. 청자를 설정하고 있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그런 이런 표현하고 말해주오 명령형이죠. 명령형을 통해서 삶은 가시 장미인가 장미 가시인가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삶이 고통인지 희망인지 희망 고통인지 희망의 고통인지 아니면 희망과 고통인지 모르겠다. 이걸 분명히 말해달라는 거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즉 인간의 삶은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을 사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주지. 인생은 고통인가 희망인가? 희망의 고통인지 대체 모르겠다. 말해달라. 그런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을 사는 이런 현대인의 갈등이죠. 인생은 고통이기도 하면서 희망일 수도 있죠. 어떻게 희망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혹시 요시 조금 이해되시나요? 인생에 대한 성찰. 고통인지 희망인지 모르겠다. 내면적 같은. 약간 되게 상징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봤는데 5, 6, 7번 한번 풀어보고 혜연이 뭐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5, 6, 7번 풀고 매길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에 적절하지 미안해요. 근데 이거 말을 안 했네.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절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좀 잘못됐어요. 이거 오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절한 거 고르라고 내가 미리 말을 안 했네요. 자, 답은 2번에 적절한 것은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와나는 모두 서리적 표현, 그러니까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근데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가와나는 모두 밑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 체크를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자, 공간의 이동은요. 예를 들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뭐냐면요. 시상은 그 시 내용을 말해요. 시에 대해서 생각상자.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려면 뭐 화자가 뭐 냇물에서 냇물 산에서 언덕을 넘어서 마을로 이런 단어와 같이 구체적인 공간이 드러나야 해요. 근데 이 시에서는 이런 화자가 막 이런 구체적인 공간에 이동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치? 입체적 전개. 입체적이라는 말은 뭐 어떨 때 입체적이냐면요. 시간 순서를 역순행적 구조는 알죠? 현재에서 과거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회상하는 거잖아. 시간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시상 전개 방식이 되게 입체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 승준아! 거의 다 왔어요. 좀만 참아요, 오늘. 자, 근데 3번에 보시면 가와나부도 음성 상징어를 활용했다. 가시는 맞죠? 근데 나시는 음성 상징어 있니 없니? 없잖아. X. 자, 4번은 명령형 문장과 청령 문장을 바꾸셔야 돼요. 자리를 바꾸셔야 되는 거지. 자, 5번에 가는 시각적 이미지는 맞아요. 시각적. 뭐 뿌리 없이 흔들린다, 새수는 돋는다, 뭐 이런 것도 시각적 이미지는 맞는데 나시에서 후가가 냄새와 관련된 표현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치? 자, 6번 갈게요. 6번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 자, 기억이 가시에서 손이었고요. 니은의 손은 나시의 맨 위에 있죠. 정답은 5번이죠. 기억은 화자에게 도움이 될 연대가 뭐냐면 이제 동반자, 연대의식, 연대감,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 연대의식. 얘는 삶의 본질을 생각하는 매개체. 방금 말했잖아.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자, 7번. 1번 선지. 자, 가의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는 모습. 시에 있었죠. 이 모습은 연약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를 구체적으로 형성했다. 밑둥 잘려도 연약하지만 상처 입었지만 새순 생명은 돋는다. 맞잖아요, 그치? 생명력. 자, 2번. 가시에서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라는 표현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면 맞서서 극복하자. 맞잖아, 그치? 우리 방금 시에서 했잖아요, 그쵸? 2번 선지는 맞는 선지. 3번. 장미꽃이 나시에서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희망이 필 수만 있다면 어찌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고통을 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고통. 근데 그는 기대했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의 상실감 X. 상실감을 노래한 것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 희망에 대한, 장미에 대한 왜 이래? 간절함이죠. 화자의 희망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낸 부분이잖아요. 그치? 나시 4번 선지. 삶은 가시 장미인가 장미 가시인가 라는 대목을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 아까 방금 했잖아요. 그쵸? 자, 5번. 뿌리 없이 흔들리는 과 나의 가시는 많으니는 모두 삶의 고통,
전부 뿌리 없이 흔들리다 가시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과 맞닥뜨러지잖아요. 그치? 되셨나요? 근데 제가 뭐 했습니까? 선지마다 어디 부분이 맞고 틀렸는지 어디 부분이 틀렸고 상실감이 아니라 간절함이다. 제가 틀린 선지를 맞는 선지로 고쳤죠. 이런 작업도 필요하다는 거지. 공부할 때 오답 정리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